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신문 김기준 기자입니다. 서울신문 문화부에서 일하고 있고요. 우체부를 출입을 하고 있고 출판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 김세범 소장님께서 저희 연락을 주신 게 한 9달 전이었는데요. 어떤 주제냐라고 했을 때 명확히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어쨌든 작은 출판사들의 그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새로운 출판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취지가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하고 맞아서 제가 바로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제게는 저한테 이제 최근 이슈 중심으로 한번 발제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출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자니까요. 현장에서 이제 다니면서 직접 쓴 기사들을 중심으로 최근 이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출판기 이슈는 제가 한 크게 3가지 정도로 잡았는데요. 첫 번째가 코로나19 이슈가 있을 테고, 두 번째가 유통 문제, 그리고 도서점까지 이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꿰뚫는 어떤 열쇠말이라고 할까요? 키워드를 양극화로 잡았는데요. 그래서 제 발표 제목이 코로나19와 양극화 시대의 작은 출판의 살길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2월쯤에 이 주제를 시작을 해서 기사를 몇 개를 썼어요. 첫 번째 기사가 서울신문 2월 25일자인데요. 동네 서점은 한숨 돌고 온라인 서점은 클릭 늘고, 제목에서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오프라인 서점을 찾는 발길이 좀 뜸해지고 오프라인 판매가 좀 줄었다. 대신 온라인 책 배송이라든가 전자책 구매는 늘어났다. 이런 내용입니다. 교문고에 물어보니까 오프라인 매출액이 2월 당시에요. 2월 말쯤이었는데 한 15% 정도 줄었고 온라인은 오히려 매출이 한 12% 정도 증가했다. 알라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출판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좀 큰 쪽은 신간 홍보에 어려움이 좀 있다. 그 정도였고, 반대로 작은 출판사하고 작은 서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황이 가장 심각한 것은 아무래도 그 지역 서점들, 그러니까 지역의 동네 서점들이 될 텐데요. 사람들이 오질 않으니까 작가와 북토크, 낭독회 이런 행사들도 다 줄줄이 취소가 됐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사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앱에서 기고를 부탁해서 하나를 썼는데요. 이 기사의 제목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출판계 그리고 이후의 출판계입니다. 출판은 3월호에 나왔는데 이 기사의 내용은 출판계가 장기적으로 신간 출간을 하는 일정이 좀 꼬였다, 스텝이 좀 꼬였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인쇄소라든가 그리고 배본소 같은 데가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출판계가 고민을 하고 있다. 이 정도 내용이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한번 하락해버린 출판계와 서점가 매출이 바로 회복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장은수 편집문화실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줄어든 오프라인 책 구매가 모두 온라인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출판계의 대응은 여전히 종이책 판매에 집중한다. 대형 서점과 출판사는 타격을 크게 입지는 않지만 동네 작은 서점이나 작은 출판사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니까 장기적으로 준비를 좀 하라. 이게 기사의 어떤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또 코로나19를 주제로 기고를 부탁을 해서 쓴 기사가 출판문화 유보도에 실린 기사인데요. 코로나19가 출판계에 남긴 과제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 기사는 앞서서 2개의 기사랑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 기사를 쓴 시점이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아시지만 이때는 국내 확진자가 0명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5월 초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이렇게 바꾸면서 서점가를 가봤더니 의외로 저도 갔습니다만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찾았고요. 그리고 출판사들도 일정이 좀 꼬였다라고 하는데 큰 출판사들은 그래도 괜찮은 책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서점가하고 출판계에서 느꼈던 어떤 위기감 이런 게 좀 거의 느껴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3개의 기사를 쓰면서 제가 느꼈던 게 중요한 게 코로나19 사태가 사회 전반에 큰 타격을 입히긴 했지만 온라인 서점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본 게 아닐까. 실제로 이제 교문부가 그 점에서 상반기 매출을 집계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2월에서 5월 사이에 오프라인 서점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줄었고
온라인 서점 매출은 30%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매출은 11%가 상승했다. 이렇게 답이 나왔고요. 전자책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넷플릭스 굳이 전자책을 보겠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상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었는데 밀리엘 서재 홍보팀에서는 그 월별 평균 일일 활성 이용자 수, 이게 이제 책을 많이 보는 횟수거든요. 이게 1월에 비해서 3월에 28% 증가를 했고 4, 5월에도 증가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19 기세가 약해졌는데 그러면 지역 서점들이 살아났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산에 한 서점하고 저희 통화를 했는데 지난 3월 매출이 한 3,100만 원, 작년 3월이죠. 죄송합니다. 작년 3월 매출이 3,100만 원인데 올해 이게 1,460만 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2017년 3월하고 비교, 그러니까 3년 전이죠. 비교를 했더니 그때는 4,449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분의 1로 이번 코로나 때 확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 서점 대표가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가장 많아야 할 때 가장 큰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가장 매출이 왜 많아지는데 하기초에 참고서를 동네 서점에서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팔리면서 계약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안 팔리면서 이제 매출이 확. 그러면 그 매출이 그럼 어디로 갔냐? 그러면 뭐 쉬운 거죠. 온라인 교보 공고라든가 예스14, 알라딘 쪽으로 많이 갔다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소형 출판사들 같은 경우, 이제 출판사 얘기를 하자면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다고들 하는데 약간 혼통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출판 트렌드를 확 바꿔버렸어요. 코로나19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기민하게, 그러니까 다양한 옵션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기민하게 대응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책을 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고민에 빠졌다는 거죠. 미리 출판사 대표하고 이제 통화를 했더니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졌다. 코로나19 때문에. 대형 출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목받을 책을 가지고 치고 나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언론에서도 이거를 저희도 좀 다뤄주고 해주면 좀 판매가 잘 되는데 작은 출판사들은 이게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략 도서를 기획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겠다. 그리고 출간 타이밍도 잘 못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출판 트렌드를 따라잡는 기획도 좀 부족하고, 그렇다면 온라인 홍보, 요새 큰 온라인 서점에 이제 매대를 사는 것처럼 돈을 주고 많이 홍보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유튜브나 온라인 다른 네이버 이쪽의 채널 같은 경우도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인 유통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교보문고가 도매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4월 27일자에 제가 쓴 기사인데 제목이 교보문고 도매행, 시장보사 걱정, 유통개선 기대, 이렇게 적었습니다. 교보문고가 오프라인 서점에 책을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도매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하니까 서점 쪽, 출판계 쪽에서는 조금 감론을박이 있었거든요. 교보문고는 어쨌든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지역 서점과 판매망을 구축하고,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요. 작은 서점들이 구하지 못하는 책을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률을 낮춰서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기존 도매업체들, 현재 1위가 운진 북센이라는 곳이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출판협동조합에서는 당연히 임용이 시장에 진출한다 이러면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안한 게 서점 쪽이거든요. 교보문고가 도매업에 진출해달라고 부탁을 한 게 다른 데가 아니라 서점 쪽이에요. 작은 서점들. 그래서 이종복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때 그 서점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도매업체들이 구하지 못해서 서점에서 판매하지 못하는 책이 한 30% 정도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서점에 와서 이 책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하려면 한참이 걸리고, 그러면은 도매업체들은, 그러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죠. 도매업체들은 거래처 확보나 공동 마진율 개선엔 그동안 관심이 없었다. 그 사이에 중소규모 서점은 사막이 되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4월 24일 그 출연에서 열린 공청회를 취재하면서 쓴 건데요. 재밌는 게 주제가 그 교보문고의 도매 진출인데 교보문고는 안 왔어요. 안 오고 불참을 했고, 운진북센하고 출판조합이 참여해서 교보를 공격하고,
서점 쪽은 웅진국선하고 출판조합을 공격하는 이런 모양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습 자체가 우리 어떤 뒤틀린 좀 유통 구조를 제대로 좀 보여준 게 아닌 상징적인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유통의 문제가 다시 한번 좀 확연히 드러난 게 인터파크 송인서적이 이제 회생 신청을 한 건데요. 그 7월 19일에 제가 쓴 기사가 인터파크 송인 기습 회생 절차, 인터파크 이게 최선입니까?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나갔는데요. 기사 내용은 출협하고 한국출판인회의 등 그 18개 출판 단체가 6월 29일 날 인터파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조금 크게 했었어요. 뭐 참석을 하신 분들도 많았겠지만 그 이유가 뭔지 분석을 한 기사입니다. 지금 인터파크 송인서적은 업계 2위 송인서적을 인터파크가 인수하면서 2위가 됐죠. 그런데 6월 8일 날 갑자기 기업 회생 신청을 함께 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판계에서는 이게 인터파크가 그 송인서적을 수지가 안 맞으니까 털어내려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의로 회생을 신청했다. 이렇게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매출을 따져보면 인터파크 송인서적이 아주 나빠지지는 않고 오히려 좋아지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회생 신청을 한 건 뭔가 이상하다. 어쨌든 근데 인터파크에서는 자연재가 여러 개잖아요. 티켓도 있고 연극도 있고. 이 가운데서 이게 봤을 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봤을 때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유통 이거를 송인서적을 끌고 간다고 해도. 그래서 어쨌든 회생 신청을 해버리고 꼬리자르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채권단은 출판사들한테 돈을 지금 먼저 주고 회생을 하든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인터파크 측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이슈가 도서점까지인데요. 제가 8월 31일에 정부 말대로 도서점까지 할인을 높이면 책값 비싸질까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썼는데요. 내용은 개정 시한이 이제 11월 20일까지일 겁니다. 요거를 근데 아마 좀 있으면 발표를 할 텐데 도서점까지를 두고 이제 출판계 쪽하고 서점 쪽은 도서점까지를 사수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어쨌든 청와대 청원 20만 명이 나왔으니까 이걸 좀 폐지한다든가 폐지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좀 고쳐보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15% 그러니까 10%는 가격 할인이고 5% 정도는 이제 마일리지로 이렇게 할인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꿀지는 미정이고 아마도 장기 재고 도서 그리고 도서전에 나오는 도서 같은 경우는 도서전까지 해서 빼버리는 이 내용이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논란이 있었던 전자책 같은 경우는 한 20-30% 할인까지 가능하도록 이런 내용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도서전까지 문제가 주로 우리는 이제 할인율 이게 뭐 예전처럼 19% 아니 그 이상으로 높이자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도서점까지를 한번 더 파고 들어가면 공급률 문제가 딱 나오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이제 기사를 쓰면서 저도 이제 낯선 기사들을 찾아보는데 제대로 건드리지를 않아요. 왜냐면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프라인 서점들, 국내 작은 서점들도 대형 온라인 서점하고 마찬가지로 15%는 할인을 할 수 있어요. 원래는 지금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출판사나 이렇게 도매상 거쳐서 책이 올 때 공급률을 온라인 서점은 굉장히 많이 사잖아요. 수천 권, 수만 권을 사니까 굉장히 책을 싸게 줘서 얘네는 할인을 해도 남는 게 있는데 국내 서점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률을 좀 낮춰주라 그러면 니네는 책을 적게 사는데 우리가 그걸 못 맞춘다. 어쨌든 유통 문제하고 이게 굉장히 엮여 있는데 이거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거를 한번 물어봤더니 박옥균 1인 출판협동조합 이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공정한 유통을 위해서 공급률 규제의 어떤 이런 얽힌 실타래를 좀 풀어야 되는데 이게 정부가 할인율만 내리려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버리면 현재 시스템에 균열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거는 취재를 조금 더 제가 하고는 있었는데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해서 이거를 쉽게 건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도서점까지 이슈를 논의하면서
앞에 이 세 가지 이슈를 모두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 이슈가 저는 결국 출판계 양극화를 가속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출판시장 통계, 작년도 통계에 따르면 주요 출판사 매출액이 5조 3,836억 원이에요. 근데 이게 2018년보다 한 7%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6대 대형 소매서점 매출액이 3.1% 작년이요. 늘었고요. 뉴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이렇게 온라인 전문 상사 매출액은 2.8%였고 교보, 영풍, 서울 등 이렇게 모노프라임을 병행해서 하는 이런 서점 매출액은 3.6%가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양극화 얘기를 계속한 이유가 근데 작년에 그 서점 문구주 소매 판매 지수를 보면 18년에서 19년으로 넘어가면서 6.5%가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한쪽에서는 막 4%, 몇 프로씩 이렇게 늘었고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전체를 봤더니 6.5% 감소해요. 그러면 쉽게 따지면 이 중소형 쪽은 어떠냐? 그럼 6.5%보다 훨씬 더 감소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 서점 판매가 대형 그리고 온라인 서점 위주로 옮겨가는 게 통계적으로도 뚜렷하게 나오는데요. 이게 교보문고가 2월에 발표한 그 상반기 도서 판매 동향 이 결과가 조금 재밌습니다. 올해 1월에서 5월 온라인 매출 비율이 56.4%였는데 이게 1997년 이후로 온라인 매출이 오프라인 매출을 올해 처음 넘긴 거예요. 근데 온라인 매출 비중은 원래 2017년에 43.1%, 2018년에 46.1%, 2019년에 49.5% 이렇게 한 3%포인트씩 확대가 되는 추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정대로라면 올해는 한 53% 정도가 되면 딱 맞는데 이게 56.3%가 나왔다는 거는 결국 이게 2배로 뛴 건데요. 이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온라인 매출이 확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판에 어떤 조금 더 파고 들어가면 출판의 어떤 부문별 양극화 현상도 굉장히 뚜렷해진 걸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행 분야 쪽은 코로나19 이후로 반까지 줄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행 서적은 아무도 안 보고요. 사실은 여행을 갈 수가 없으니까 국내에는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코로나19 관련 서적 판매가 조금 많이 늘었고요. 궁금하니까. 그리고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돈이 좀 풀리니까 이게 주식으로 많이 몰렸어요. 그래서 재테크 서적, 주식 서적 이런 게 많이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와 함께 어떤 유통, 그러니까 교보문고가 도매 진출하고 인터파크가 회생 신청한 상황에서 취약한 유통 문제가 좀 두드러지고 이게 도서점까지 변화까지 연결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작은 출판사와 서점들의 어려움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번 종합을 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온라인 쪽을 강화하고 그리고 시기별, 코로나가 뭐 약해지느냐 강해지느냐 그리고 책의 분야별 이런 강약 현상 그리고 전체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런 현상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작은 서점, 작은 출판들의 살기를 어떻게 고민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뭐 온라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 활동 같은 것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 영향력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 한 모 채널에서 소개한 책은 판매량이 놀랍게도 한 주 만에 50배 이상 증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아는 후배 동생이 책을 한 권 내서 소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신문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기본 단가가 한 600만 원부터 책 한 권 소개하는데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도 신청을 해. 형 지금 신청하면 2달 기다려야 돼요. 아니 어떤 책은 나오자마자 바로 들어가는데 그랬더니 그거는 1,000만 원 이상 내고 급행비를 좀 내서 끼어 들어간 거라고 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근데 과연 옳은 것인가? 이게 정상적인가? 그 어느 한 유튜브에서 소개를 해갖고 베스트셀러에 갑자기 진입이 된다. 그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유튜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플랫폼인 상태인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걸 포함해서라도 온라인 관련 마케팅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시기별 그 간약 현상에 대해서 좀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확산이라든가 이번에 8.15 광화문 집회 이후에 확산 현상을 보면 코로나19를 좀 준비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그 출판사들이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님의 말이 좀 와닿았는데요. 출판사가 돈을 내고 책을 노출하거나 후기 등을 작성해 홍보하는 식의 뻔한 마케팅은 매너받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독자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온오프라인, 구독경제 등을 결합하는 식으로 충성 독자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또 코로나19와 비슷한 상태가 벌어지면 똑같은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쨌든 그 한국 서점조합연합회 조사를 보면은요, 그 1996년도에 서점수가 5,378개로 정점을 찍은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주목할 점은 2015년에, 그러니까 도서정가제가 확립이 되고 난 다음에 2015년 그 다음 해죠. 101개였던 독립서점이 올해 650개까지 대폭 늘었다는 점이고요. 쉽게 말해서 저는 여기서 약간 그래도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다양한 책을 원하는 사람들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독립서점이라는 그 어떤 분위기, 그 공간이 주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욕구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독립서점이나 독립출판, 그러니까 작은 서점, 작은 출판 쪽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나쁘지는 않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코로나19, 유통, 그리고 도서점까지 이슈라든가 이런 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어떤 양극화 심화 현상이 점점 세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출판계에서는 이렇게 흔히 이렇게 출판 생태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자, 출판사, 도매상, 서점, 독자, 그리고 도서관까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상호 영향을 받는 것을 뜻하는 건데 이것 중에서 하나가 무너지면은 당연히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책을 읽는다, 안 읽는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다양한 출판물이 제대로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좀 재밌는 책들 같은 거를 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고요. 다양해지는 이런 독자들의 취향을 만족할 어떤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심포지엄 주제인데 여기 참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실험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좀 기대를 우리가 조금 걸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 실험이 좀 성공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양보를 하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